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동춘동에 살고 있는 올해 74살 된 박영자라고 합니다. 젊었을 땐 남편이랑 순댓국집을 했어요. 가게 하나 얻기도 힘든 시절이었죠. 새벽이면 내장 손질하고, 점심이면 육수 퍼나르고, 밤에는 바닥 쓸고 닦고, 그렇게 하루가 훅 가더라고요. 장사하다 보면 별별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어떤 날은 손님한테 고맙다고 귤 한 봉지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괜히 짜증난다고 국물 맛없다며 욕먹기도 했죠. 그래도 그 시절엔요. 잘 먹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온몸에 기운이 확 돌았어요. 그렇게 살았죠. 기쁨도 서운함도 그릇 하나 국 하나 속에 담아서요. 남편이 세상 떠난 뒤에도 단골 손님들 생각에 혼자서 가게 문 열고 했었죠. 매일 새벽에 눈 뜨고 국 끓이고 상 차리고 닦고. 그게 제 하루였고 내 인생이었어요. 근데요. 하루는 아들 집 집들이에 갔는데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절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이분이요? 저희 집 가정부예요. 그 말 몇 년이 지나도 제 귓가를 떠나질 않아요. 그 한마디에 제가 살아온 인생이 송두리째 비웃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 방식대로 그들에게 말없이 되갚아줬습니다. 상처받은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통쾌한 복수로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 하나 건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제 얘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어요. 한적한 들판이 펼쳐지고 여름이면 개울물 소리로 잠들던 동네였죠. 우리 집은 그 시절 보통 시골 집들처럼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아버지는 손재주 좋아서 마을에서 목수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장날마다 나물 캐 팔고 마늘 까고 콩나물 다듬으며 5남매를 키우셨어요. 나는 그 5 중 막내였죠. 어릴 땐 그게 왜 그리 창피했는지. 손톱 밑에 마늘물 들고 시장 다녀오신 엄마 손이 부끄러워서 괜히 말도 퉁명스럽게 하고 투정 부리던 날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손 덕분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더라고요. 엄마 손 냄새 다시 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0살이 됐을 무렵 동네 선배 언니가 데리고 온 남자 하나를 처음 봤어요. 인천에서 일하다가 고향 잠깐 들렀다는 사람이었는데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그 사람 따라 기차 타고 인천에 왔어요. 지금은 다들 웃어요. 남자 하나 믿고 무작정 시골에서 올라왔냐며. 근데요, 그땐 그 사람이 제 전부였어요. 남편 될 사람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선 돈이 없었어요. 신혼여행은커녕 방 한 칸, 부엌도 없는 집에서 시작했죠. 겨울이면 연탄불 꺼질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화장실은 공용이라 참고 기다려야 했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도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 불편한 줄 몰랐어요. 어깨 기대고 앉아서 우리 언젠가 가게 하나 해보자. 그렇게 꿈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러다 시작한 게 순댓국 포장마차였어요. 처음엔 접이식 테이블 하나에 커다란 솥 하나. 가스버너 위에 국 끓이면서 하루에 3만 원만 벌어도 부자 된 기분이었죠. 오토바이 소리 요란한 길가에서 돼지 내장 손질하고 머리고기 썰고 손님들이 아줌마, 국 진짜 맛있어요. 한마디 하면 힘들고 지치다가도 힘이 나곤 했죠. 그렇게 몇 년을 하다 결국 가게 하나 얻었어요. 조그맣고 허름한 가게였지만 간판을 단 날 저희 부부는 마주보고 울었어요. 우리도 이제 어엿한 사장이네. 영자야. 남편 말에 어깨가 으쓱해졌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아들 석진이를 낳았어요. 가게 일 마치고 국물 냄새 배인 옷 그대로 석진이 안고 있으면 그 아이 체온에 온 세상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평소에 말도 없고 무뚝뚝했지만 석진이 볼 땐 꼭 눈가에 웃음이 번졌어요. 그 웃음을 보면 그래,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구나 생각했죠. 석진이 키우면서도 가게 문은 거의 닫은 적 없어요. 설날, 추석에도 이랬죠. 대목이니까요. 단골 손님들이 명절에도 문 여셨어요? 하면서 고맙다고 말해주면 피곤한 것도 싹 잊혀졌어요. 하루하루 일하면서
가게엔 부부의 땀이 밴 국물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고, 가게 문을 여는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됐고, 불 끄고 닫을 때야 비로소 하루가 끝났죠. 그렇게 몇십 년을 함께 해왔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병이 났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도 느려지고, 병원에선 말기 판정을 내렸어요. 치료를 받아도 희망이 없다는 말을 듣고도 남편은 울지 않았어요. 영자야, 손님은 기다리는 법이 없지. 내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가게 잘 부탁해. 그 말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사람은 계산대 앞에 앉은 채 한밤중에 그렇게 조용히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나는 가게 문을 열었어요. 가스불 켜고 육수 올리고 국 냄비를 끓이면서 혼자 울었어요. 그 이후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어요. 장도 내가 보고, 국도 내가 끓이고, 청소도 내가 하고, 단골 손님들 하나하나가 내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석진이는 그 사이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죠. 보고 싶은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석진이 잘 살아가는 게 내 힘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석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결혼해요. 여자친구 소개시켜 드릴게요. 좋은 사람이에요. 곧 인사드릴게요. 사실 서운하더라고요. 전화 한 통도 아니고 문자 한 줄로 결혼 소식을 전하다니.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그래, 이젠 그 아가씨가 석진이 삶의 반쪽이 되어주겠구나. 나 혼자 키운 아들, 이젠 외롭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며느리 서연이를 처음 봤을 땐 참 반가웠어요. 고운 얼굴에 말씨도 공손했고, 어머님, 음식 너무 맛있어요. 이런 반찬은 처음이에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어깨가 펴지더라고요. 참 곱게 자란 아가씨 같네. 우리 집에도 복이 오는구나 싶었어요. 그땐 몰랐죠. 그 웃음 뒤에 어떤 진심이 있었는지는. 며느리 서연이는 처음엔 참 다정하고 싹싹했어요. 전화도 자주 하고 명절이면 반찬 뭐 있냐고 물어보고, 어머님, 제가 진짜 복 많은 며느리 같아요. 그런 말도 자주 했죠. 그래서일까요? 석진이 부부가 첫애 태희를 낳고 나선 나는 서울로 올라가 손주도 봐주고 반찬도 해놓고 매주 인천에서 서울까지 짐 꾸려 다니는 게 힘들진 않았어요. 이게 엄마 노릇이지. 손주가 예쁘니까. 그런 마음 하나로 다 견뎠죠. 근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점점 나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부엌일을 같이 해도 꼭 나와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말도 예전보다 짧아지고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생겼죠. 결국 일이 터졌어요. 석진이네가 집을 장만했다며 집들이를 한다기에 나는 전날부터 장을 봤어요. 잡채, 갈비찜, 산적, 오징어 볶음, 나물 3가지, 미역국까지. 이게 마지막이다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서울 올라가는 전철 안에서 나는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어요. 많이 먹고 다들 맛있다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뿐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다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완전 대박이에요. 그 말에 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커지고 사람들이 내 반찬 먹으며 와 진짜 맛있다고 할 때쯤 누가 물었어요. 서연아, 음식 솜씨 장난 아니네. 이거 직접 다 한 거야? 서연이는 숟가락을 들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우리 집에 가정부 한 분 계셔. 거의 상주하셔서 음식 걱정은 없어.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웃더라고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가정부 한 분 계세요. 그게 나였어요. 사람들이 웃었고 나도 억지로 웃었어요. 얼굴 근육이 떨렸고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 쿵쿵거렸어요. 근데요. 무슨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괜히 여기서 나서면 더 웃음거리가 될까봐. 내가 더 초라해질까봐. 식탁에 앉아있는 동안 내 귀엔 아무 소리도 안 들어왔어요. 웃는 척만 했고 젓가락만 괜히 들었다 놨다 했죠. 집에 돌아오는 길. 전철 창밖으로 밤하늘이 흐르는데 가슴 속에 뭐가 하나 딱 걸린 것 같았어요.
내가 무슨 가정부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눈물이 쏟아졌어요. 며느리한테 연락은 없었어요. 사과 한마디 그날 말 실수했어요. 같은 말도 없었죠. 그냥 없던 일처럼 넘어가려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서연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도 올라오시죠? 태희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그러네요. 그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말투. 그걸 듣는 내 속은 또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래도 나는 그래 갈게 하고 끊었어요. 손주가 보고 싶었거든요. 내가 아무리 상처받아도 태희는 죄가 없잖아요. 그 주말 또 반찬 한 보따리 들고 아들 집에 갔어요. 서연이는 문 열자마자 웃었어요. 역시 어머님 요리 솜씨는 못 따라가요. 애가 너무 기다렸어요. 그 순간에도 난 웃어야 했어요. 내가 뭐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또 웃었어요.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어머님 오늘 친구들 잠깐 오기로 했는데 잡채랑 갈비찜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음식 먹어보고 싶다네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장 다녀와서 고기 삶고, 야채 다듬고, 잡채 볶고, 종일 서 있었죠. 그리고 초인종이 울리고,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와, 냄새 장난 아니다. 서연아, 너 진짜 살림 잘한다. 요리학원 다녔다더니 완전 실력장이네. 그 말에 서연이는 또 웃으며 말했죠. 아니야. 우리 집엔 요리해 주시는 가정부 한 분 계셔. 베테랑이셔. 집밥 수준이 아니라 한식당인데. 그리고 또 웃었어요. 그 순간 나는 조용히 부엌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입술이 바싹 마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집으로 내려왔어요. 태희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나왔죠. 인천 가는 전철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군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그 이후에도 몇 번 연락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느리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서연이의 가정부 발언 이후 내 속엔 매일매일 분노가 한 겹씩 쌓여갔어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태희 먹일 반찬 싸들고 매주 인천에서 서울로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그 집에 발들이는 게 점점 고역이 돼 가더군요. 며느리는 내 눈을 피하는 듯 했어요. 계속 웃긴 했지만 그 웃음이 참 가벼웠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의 집들이도 내 속 뒤집힌 것도 다 없는 일로 덮으려는 듯 했죠. 첫 번째 사건은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어린이집에서 가족 체험 수업이 있대요. 태희가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다네요. 아빠는 출장이고 저는 회사 일 있어서 못 가요. 혹시 어머님 괜찮으시면 태희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순간 망설였어요. 그 어린이집에 내가 가도 되나? 부모 참여 수업이라는데. 근데 태희가 자꾸 할머니 하고 전화기 너머에서 졸라대니 결국 마음이 무너지더군요. 그날 아침 난 새 옷도 꺼내 입고 김밥 싸서 어린이집에 갔어요. 근데 그 현관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당황한 얼굴로 나를 보더니 조심스레 말했어요. 태희 할머니이신가요? 서류상 보호자 정보에 내 연락처와 내 이름이 1순위 비상 연락자로 올라 있었던 거예요. 부모보다 먼저. 참 속상하더군요. 내가 동의한 적도 없는 서류에 내 이름, 내 번호가 올라가 있었다는 게, 아이 비상시에 첫 번째로 연락할 사람이 나라는 게, 나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 집의 정식 식구가 아닌데 왜 모든 책임과 역할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걸까요? 행사 마치고 나오면서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아, 태희 유치원에 내 번호가 긴급 연락처로 돼 있더라. 그거 너희가 한 거야? 그랬더니 서연이는 어머님이 주로 봐주시니까 편하잖아요. 직장 다닌다니까 원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요. 그냥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 웃음에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두 번째 사건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어요.
동네 시장에 장 보러 갔는데 생선 가게 사장이 그러더군요. 어르신, 매주 인천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안 힘드세요? 며느님 힘들까봐 일일이 다 챙겨주신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서연이 친정엄마가 가까운 마트나 미용실 다니면서 우리 사돈이 너무 착해서 다 도와준다. 우리 서연이는 직장도 다니고 바쁜데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다 해주신다. 그런 얘기를 자랑처럼 하고 다녔더라고요. 나는 참을 수 없었어요. 사돈 덕에 우리 딸 편하게 살아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비수처럼 꽂히는지 모르겠더군요. 세 번째 사건이 결정타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반찬을 싸서 갔는데 현관에 딱 들어섰을 때 서연이가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홈파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딱 맞춰 오셨다. 갈비찜 해 오셨죠? 그러더니 사람들 앞에서 또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어머님은 반찬 전문이셔. 웬만한 음식점보다 나아. 그리고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죠. 진짜 시어머니께서 직접 다 하시는 거야?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 어디서 구해? 모두가 웃고 있을 때 나는 손에 든 반찬 가방을 그대로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죠. 이제 그만해! 나는 반찬 만드는 기계도 아니고 밥상 차려주는 사람도 아니야! 몇 번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넌 내가 웃음니?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서연이는 눈이 동그래졌고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도 민망해하며 시선을 피하더군요. 나는 말없이 서울 집을 빠져나와 바로 인천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들 석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석진아, 너희 부부 일하랴, 아이 키우랴. 힘든 건 알지만 나는 너희 집 가사도우미가 아니야. 이젠 너희 스스로 해결해라. 그 뒤로 석진이가 전화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어요. 그 일 이후 며느리는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는커녕 이틀 3일 지나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님 다음 주말엔 LA 갈비 해주세요. 태희가 엄청 기다려요. 그 문자를 본 순간 속에서 무언가 확 끓어오르더군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고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내 인생을 살자. 며느리 서연이에게서 연락이 오질 않으니까. 며칠 후 석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번호를 보자마자 한숨부터 나왔지만 그래도 받아야겠다 싶어서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엄마, 요즘 왜 그래? 서연이가 많이 속상해하잖아. 그냥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나는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말했어요. 석진아, 넌 내 아들이잖아. 근데 왜 너까지 나한테 이해해달라는 말밖에 못하니? 너희는 왜 내 마음을 한 번도 물어보질 않니? 석진이는 그제야 말이 없더군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나 봐.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다시 터지려 하더군요. 미안하다는 말,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니? 난 너희 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가정부 소리 들으면서도 웃고 있어야 했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은 적 없이 일만 했어. 말을 마치고 나서도 한동안 전화기 너머로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정적이 너무 길게 이어지길래 전화를 끊으려는데 석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조만간 서연이랑 찾아뵐게요. 한 번만 우리 얘기 좀 들어줘. 그 주말 정말로 두 사람이 인천으로 내려왔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손엔 무슨 과일 바구니 같은 걸 들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날 집들이 때 했던 말 정말 농담이었어요. 그게 어머님한테 상처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쉽게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농담이었다는 말이 도리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더군요. 농담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그게 그 자리에서 그 말이 왜 나왔는지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넌 모르니? 그게 어찌 농담이라고 할 수 있어? 그날 이후로 나는 웃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어. 서연이는 눈을 꾹 감고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너무 편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항상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그게 그냥 괜찮으신 줄 알았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야. 괜찮은 줄 알았다. 말 안 했다고 상처 없는 게 아니야. 당연히 너도 아기 키우는 엄마니까 내 입장을 알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게 큰 착각이었지. 서연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앞으로는 저희 부부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받았는데 감사하다는 말조차 못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나는 입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주르륵 소리도 없이 흘러내렸어요. 석진이도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나는 엄마가 뭐든 잘 해내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봐.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가게 하던 그때도 엄마가 올 일 없을 줄 알았어. 근데 미안해.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이제야 이 아이들이 내 마음을 조금은 알아주는구나 싶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서로 고마운 건 고맙다고 말하자. 당연한 건 없어. 고생한 사람에겐 고생했다고 말해줘야 돼. 서연이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셋이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별거 없는 반찬이었지만 그 밥상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밥 먹던 도중 서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젠 반찬 제가 해볼게요. 이제 진짜 제가 어머님 도울 차례예요. 그리고요, 앞으로는 아무리 바빠도 고맙습니다는 꼭 말할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람이 사는 게 참 단순하잖아요. 고마운 사람한테 고맙다 말하고 미안할 땐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쉬운 말을 안 하고 살았던 게 이렇게 큰 오해를 만들었네요. 그 후로 나는 예전처럼 매주 서울 가지 않았어요. 정기적으로 오라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서연이가 반찬에서 인천으로 내려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김장철엔 혼자가 아니라 서연이가 내려와 김치를 같이 담갔고 어버이날엔 카네이션 하나 손에 쥐고 찾아와서는 어머님, 고맙습니다. 저 이제 진짜 어머님 덕분에 사람다운 며느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더군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사람은 말이야. 아무리 가까워도 조심은 해야 되는 거야. 가족이라고 해서 다 이해해 주는 건 아니니까. 이젠 나도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감정 숨기지 않고 말도 꺼낼 수 있게 됐죠. 그 변화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미 충분히 위로받았고 내 삶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이제는요. 서울 올라오라는 말 들어도 망설이지 않아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간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나니 마음이 참 편해지더라고요. 며느리 서연이도 달라졌어요. 요즘은 반찬도 직접 만들고 태희 어린이집 행사도 자기가 챙기고 무엇보다도 나를 가족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반복되다 보니 그게 자연스러워졌고 이제는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던 그 서운함이라는 돌덩이도 조금씩 사가 없어지는 걸 느낍니다. 가끔 석진이가 전화해서 물어요. 엄마, 뭐 드셨어요? 그 평범한 한마디가 내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주곤 해요. 이제야 깨달아요. 나는 가정부가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걸. 단지 그걸 표현해주는 말이 그동안 너무 부족했을 뿐이었죠. 혹시 지금도 당연하단 말 앞에서 상처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속 마음을 꺼내보세요. 사람 사이란 게요. 말 한마디로 멀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다시 가까워지기도 하거든요. 내가 너무 참고만 살고 있다면 이제는 닫았던 마음의 문부터 조금씩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이 얘기가 당신 마음에도 조금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제게는 국물 한 숟가락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과 따뜻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